이리 오너라 이리 오. 네, 73회입니다. 오늘 하반기 전망 매크로 쪽에서 계속 내놔가지고 어제 전략 쪽 했고 오늘은 이제 원자재 할 거고 경제는 이제 최강 이코노미스트 지금 끌려와가지고 앉아있는데 금요일에 녹음할 거예요. 그래서 뭐 반복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뭐 1, 2부 나눠가지고 먼저 하반기를 원자재 볼 때 어떤 식으로 좀 봤는지 우리가 프레임을 좀 보고 유가 얘기 먼저 하고 유가가 제일 관심 많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 분석하도록 하죠.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쌤 인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에서 원자재랑 중국을 맡고 있는 최지정입니다. 이코노미스트 최광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어제 그 72회 3부에서 그 정다운 연구원이 이제 OECD 경기 선행지수 뭐 이런 지표들 관련해서 숫자로 좀 잘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한 분이 뭐 너무 숫자로 이런 데이터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상당히 좀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요? 예. 별로 이렇게 이해를 못 하셨을 텐데. 그리고 근데 다만 이제 너무 미국만 좋을 것 같아서 좋아져도 그게 조금. 근데 뭐 그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이런 비유라는 걸 뿐이지 뭐 이걸 갖고서 뭐 근데 그런 거죠. 뭐 저희들이 이번에도 되게 고민했던 내용들인데 뭐 자료를 한번 보시고 방송만 듣지 마시고 또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생각도 바뀌고 막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시기 같아요. 근데 하여튼 오늘 원자재 하면서 유가 얘기 좀 전 듣고 싶어서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시작하죠. 뭐 일단은 하반기에 있어서 원자재를 갖다 볼 때 전반적으로 에너지 그리고 비철금속, 귀금속, 농산물 이렇게 있을 텐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비철금속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연초 수준으로 대부분 회귀를 했거든요. 회귀한 수준인데 이게 무역 갈등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뭐 수요가 좀 둔화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시장의 우려 때문에 시장이 다시 연초 수준을 회귀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하반기 때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것들이 좀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뭐 인플레 해지 자산이자 또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최근에 금 같은 경우는 가파르게 올라와주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뭐 앞으로를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유효하다. 이제 곡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옥수수 가격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계절성 이슈가 굉장히 크거든요. 뭐 중부 지역의 토네이도라던가 내지는 엘니뇨 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근데 수요가 무너지면은 얘들도 별 수가 없는 게 결국 곡물은 대부분이 좀 사료로 많이 쓰입니다. 사료로 많이 쓰이고 특히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사료이자 결국은 에탄올로 사용되는 건데 유가가 이렇게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그리고 하반기 때 안정화될 것이라는 상태에서는 결과적으로 수요 측면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다. 즉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곡물가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런 음식료 주식들 미국에 좀 많이 흔들리고 그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오케이. 대략적인 거 얘기하신 거고. 일단은 이번에 제가 지난 5월 초에 LME 아시아 위크를 갖다 다녀왔는데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원자재 시장 갖다 결국에는 원자재는 펀더멘탈 갖다 많이 따라가기도 하고 센티도 물론 따라가긴 하는데 일단은 이번 LME 아시아 위크에서 가장 많이 거론됐었던 게 무역 갈등이었거든요. 무역 갈등이 거기만 거론되는 게 아니라 사방에서 무역 갈등이 모든 곳에서 거론됐죠. 그래서 서베이에서도 보시다시피 무역 갈등이라던가 이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서베이에 집중이 됐는데 근데 작년이랑 다른 점을 갖다 우리가 고민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분명 원자재 뭐 특히나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연초 수준으로 회귀를 했는데 작년과 비교했었을 때 작년에는 미중 무역 갈등도 있었고 올해는 조금 후퇴한 3고 현상이 있었습니다. 즉 최강혁 이코노미스트도 예전에 말씀드렸었던 금리 인상, 달러 강세, 고유가 이런 세 가지였는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달러는 아직까지는 조금 강세 기미를 갖다 보이지만은 금리 인상 이게 확실히 아래 공포가 후퇴했고 고유가도 계속 안정화될 거라는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잡히고 있고 그렇다라면은 거기다가 추가로 부양책을 갖다가 주요국들이 하고 있다라는 걸 갖다 고려하면은 과연 이게 작년과 대비했었을 때 연초 수준으로 회귀할 부분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거 보면 모든 환경은 말이야 좀 다른데 그렇죠? 어제도 연준의 누구지 맨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블라든가 세인트루이스라는 총 여기 보팅권 있잖아 거기는. 근데 또 금리 인하 얘기하더라고. 근데 금리 인하가 된다 또 이런 말을 했더니
그림 그러면 후행적으로 인거 있잖아.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 내려가. 저번에 했던 얘기. 그러니까 제가 항상 금리 내렸으니까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드리는 거고 얘기가 주가가 더 막살날 거다. 뭐. 금리가 오르니까 장단기 무너져서 금리 오르면은 망한다. 그다음에 금리 내리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내리는 거라서 망한 거다. 2000년대 중반에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기가 좋아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좀 오르든 내리든 해석은 망한다는데 뭐로 해석을 해요? 알았어. 뭐 지금 그 얘기는 뭐 오늘 할 그 다른 얘기가 아닌데 여하튼 환경은 오늘 확실히 달러가 강하는 건 좀 주춤할 것 같고 네. 금리도 뭐 우리나라 아세요? 요새 증권사 대형사 증권사 논할 거예요. 왜냐면 채권 앉아서 돈 버는 것보다 우리도 뭐 좀 멀었지만 근데 이제 우리나라 봤더니 기준금리 미만에 50 다 밑에 있더라고. 예. 그렇지. 그냥 머리로 한 차례 인하는 그냥 머리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이 하나 나왔는데 원래 그 맨날 마시던 조동철 그분이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하는 총재가 아무리 말로 아예 난 아니라고 해도 이미 다 반영해서 뭐 더 금리는 1점 얼마더라? 5 얼마까지 왔다? 1.5 보시고 가셔야 돼요. 지금. 1.75가 기준금리니까. 근데 지금 한 다 차례면 밑에 1.5잖아요. 그거 보고 가셔야 돼요. 지금. 어쩔 수가 뭐 없어요. 이런 상황이야. 뭐 하다 매크로 환경은 글로벌하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오케이. 예. 일단 뭐 어쨌든 저는 사실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결국에는 작년 연말에 저희 하우스에서 말했다시피 결국에는 작용 반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은 자연스럽게 정부가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과도하든 말든 일단 부양책을 갖다 통해서 막아내는 상쇄시키는 그런 건데 지겨워서 그래. 뭐, 또 그쵸. 금융위기에 맨날 좀 저기 좀 이러면 또 살아나 싶으면 좀 한 번 하는데 뭐 이건 반복돼서 말씀드리는데 연준도 그렇고 미국의 저 ECB도 그렇고 과거와 같지 않다는 건 느꼈을 것 같아. 조금 달라진 거는 그거예요. 올해 완전 달라진 건데 작년까지는 대부분의 정부 정책이라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신 게 금융 정책이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연준이 떠오르셨을 거고 올해부터는 정부 정책이라고 보시면 진짜 행정부 정책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재정 정책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왜 요즘에 논란되고 있는 것 중에 MMT 이론 있잖아요. MMT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연준의 금리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 데 쓰지 않고 인플레이션 제어도 정부 재정 정책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기준통화국이나 할 수 있는 정책이에요. 그죠? 심플해. 근데 미국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가 사실은 중요하니까요. 저희 쪽에서도. MNT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책 한 권 번역돼 있으니까 그 책 보시면 됩니다. MMT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무조건 어떻게 잡냐면은 세금을 늘리거나 국채를 늘리면은 시중에 현금을 잡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로 인플레이션은 잡고 그치. 그게 인플레이션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무한정으로 발권을 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정부가. 그러니까. 그게 MMT입니다. 그거 딴 건 아무것도 없어요. 딴 이론은 그거는.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또 미국만 혼자 가는 건 한계에 온 것 같기도 하고. 여기도 우리 매크로 비율을 넣다 보니까 달러와 약세 유도 조치 이 얘기는 저번에 우리가 했던 예. 얘기인데. 그래서 10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결국에는 재정 부양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그치. 있거든요. 좌측에서 보시다면은 일단 OECD 회원국을 갖다 기준으로 했었을 때 부양책으로 넘어가고 있고 오른쪽으로 봐주시면은 심지어 이머징조차도 부양책으로 넘어가고 있다. 일단은 뭐 연준이 스탠스가 조금은 조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그게 숨통이 트이면서 이머징도 이렇게까지 부양책을 나서고 있다라는 거에 좀 초점을 갖다 맞춰봤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인프라에 대해서 뭐 사실 굉장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조금 그게 뭐 수년된 거에 있어서는 아쉽긴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양치기 소년된 느낌이야. 미국 트럼프 인프라는. 낸시 펠로시 뭐 만나도 뭐 별로 진행도 안 되고 뭐 이거.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일단 협상을 갖다가 위한 만남이었었으니까요. 협상을 갖다가 위한 만남이니까 뭐 그게 아예 뭐 후퇴했다, 아예 없어졌다 이게 협상이 아니라 진척이 없었잖아. 되게 웃기는 게 근데 11페이지의 가운데 차트를 봐주시면요. 인프라 투자 예산안 통과 안 됐는데 인프라 투자는 훨씬 늘었어요. 트럼프 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인프라 투자 계획이 왜 안 나와 그러지만 그거 450억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로 봤을 때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를 이연됐으니까 인프라 투자 없었다. 이제 앞으로도 없을 거다. 그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정부 인프라 투자가 거의 많아요. 포션이. 그래서 이게 좀 다른 얘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희 쪽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로존이 조금 저는 선행했다는 점에서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재정정책 자체도 그렇고 일단은 이번 EU 의회 선거조차도 조금은 기대감을 갖다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뭐 사실 제 바람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EU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이 조금 저는 계속 좀 주목이 됩니다. 아무래도 무역 갈등의 당사자다 보니까 중국이 과도한 좀 정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갖다 피고 있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느끼고 있고 저희 하우스도 계속 느끼고 있거든요. 일단은 1월부터 개인소득세 면제 구간을 갖다 확대했고 2월 달부터는 법인세 인하를 갖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여기에 포함돼서 지지난주에 반도체라던가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에 대해서 또다시 법인세 인하를 갖다 하겠다 했고 4월부터는 증시세를 인하했고 5월부터는 뭐 유통 관련돼 가지고 고속도로 톨비라던가 이런 것 부분에서 비세수 경감 조치가 나왔거든요. 즉 매달마다 새로운 부양 정책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것 이외에도 제가 다음 페이지에 또 넣어놨는데 14페이지의 왼쪽 하단을 갖다 봐주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광동성에서 발표한 자동차 관련해서 매입 규제 정책을 갖다가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사실 정책이 지지난달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의견 수렴안이 나왔었죠. 정책은 아직 안 나왔고. 근데 아직 시행은 안 됐었는데 광동성이 먼저 시행을 갖다 한 것이죠. 이게 먼저 시행을 했고 어제 상하이시에서도 이거 갖다가 지금 연구 단계에 있고 뭐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거 10년 전에도 부양정책이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나와줬었거든요. 이번 역시도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중국의 부양정책은 소비인데 올해 소비가 관건인데 소매 판매가 조금 부진하게 나왔긴 했지만은 여전히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여력 자체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페이지 15페이지에 제가 오기 전에 그 유럽 그 의회 선거에 대해서도 좀 물론 제가 이 자료에서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좀 불안해들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포퓰리즘 정당이 득세하니까. 포퓰리즘 정당이 득세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 참 안 좋은 거 귀신같이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지금 극우파가 올라가 있잖아요. 제 자료에는 숫자가 있는데 제가 숫자를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극우파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자리를 못 차지했어요. 포퓰리즘 정당이. 요번 선거 결과. 그리고 바뀐 게 있다면은 국민당 그룹하고 사회당 그룹 두 개가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이게 보수파거든요. 그리고 중도파인데 얘네들이 뭐냐면은 재정정책하고 그 마스트리트 조약 그 재정정책 3% 지키라고 하는 애들이 얘네 둘이에요. 1979년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정권을 안 놓쳤던 애들인데 얘들이 과반수를 놓쳤어요. 근데 올라간 애들이 자유당 그룹이잖아요. 자유당 그룹은 포퓰리즘 정당이 아니라 친유럽 정당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수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마크롱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된 거냐면 국민당하고 사회당처럼 독일의 영향력이 빠지고요. 자유당 그룹이 이렇게 세 개를 합쳐서 친유럽인데 자유당 그룹의 프랑스의 영향력이 지금 유럽에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프랑스의 정책적인 방향성이라고 하면은 중도 우파입니다. 그래서 기업 세제 혜택 주면서 부동산세 면제시키고 거기다가 정부에서 돈을 써야 된다라는 게 프랑스 마크롱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연합 이 유럽의회 선거 결과 보시면은 되게 미국식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정도만 판단해 주시면 돼요. 포퓰리즘이 아니에요, 이거. 그래요. 근데 뭐 하도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오고 있지만 다음에 자료에서 얘기하는데 이 부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면 약간 재정 쪽이 강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네요. 글로벌로. 맞습니다. 그래서 재정 쪽으로 이렇게 특히 확대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부동산 경기가 원체 좀 괜찮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부동산 건설 같은 게 공급 측면에서 괜찮아질까를 갖다 놓고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15페이지의 오른쪽 하단을 봐주시면 결국에는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설 쪽 수요가 많을 텐데 벙커에 신규 프로젝트를 갖다 놓고 봤을 때 12개월 선행한다는 걸 가정을 하면은 올 8월 달까지가 약간 좀 정점이지 않겠는가. 왜냐? 결국에는 이것 이외에도 판자촌 재개발 목표치 물량이 아무래도 3개년 계획에 따르면은 올해는 좀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이게 좀 축소되는 부분이 있겠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개발 투자 즉 이쪽으로 들어가는 금속이라던가 여기에 조금 동반되는 연료 수요를 갖다가 조금은 둔화될 수가 있는데 그걸 상쇄시키고도 남을 게 바로 인프라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를 갖다가 올해도 좀 더 상향 조정하는 모습들을 갖다 보였는데 아직 인프라 투자 증가율 자체는 조금 부진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인프라 투자 증가율을 갖다가 선행하는 게 정부 투자거든요. 정부 투자 증가율은 빠른 속도로 반등을 해주고 있고 특전체 같은 경우 오른쪽 차트 봐주시면은 물론 4월 달에 조금 부진하긴 했지만 근데 이거를 상기시켜야 되거든요. 특정체가 뭐지? 내가 정확히 모르겠어. 지방 정부에서 인프라나 건설 사업에 들어가는 특정 자금을 채권.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이걸 특정 채권 또는 특별 채권이라는데요. 이게 근데 이례적으로 1월과 2월 달에 엄청나게 많이 집행을 했죠. 이거 갖다 하면서 4월 달에 좀 둔화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9월 말까지 정부에서 조기 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제적으로 발행이 되면은 하반기 때 그 자금이 충분히 인프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제가 물론 왼쪽 하단에 이게 제가 차트가 잘못했어요. 제가 밤을 샌 상태였다 보니까 이게 철도 인프라 정부 투자 목표치가 원래는 8천억 위안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작년 대비했었을 때. 그리고 추가로 옆에 오른쪽 봐주시면은 금속 수요들이 대부분 들어간 전력 인프라까지도 작년 연말에 저희가 예상했다시피 정부에서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거든요. 계속 이렇게 상향 조정되는 추세를 갖다 놓고 보면은 전반적인 이제 원자재 큰 그림에서 봤었을 때 유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연료 수요가 어느 정도 동반이 되다 보니까 수요 부진 우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러한 쪽으로 바라봤을 때는 계속 유지되는 형태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원자재 그림에서는 산업금속이 연초 수준으로 회귀했기 때문에 이 큰 그림에서는 반등 여력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이제 시장에 요새 기승정 이제 뭐 미중 무역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사실 뭐 1대1 사실 내가 1대1로를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몇 년 전이었죠. 그때 이제 중국 담당하시는 분들이 1대1로 얘기하면서 이때 우리 타사로 이적한 우리 정한을 정권도 그렇고 이제 13, 정말 14년 정도 됐죠. 그렇죠. 근데 책 보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드디어 중국이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 당나라 때 뭐 서역을 예. 대적했듯이 뭐 이란을 통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갈 거래기 아마 예, 맞아요. 이태리로 해가지고 하고 반으로는 갈 거니까 엄청나게 인프라들이 될 거고 뭐 1대1로 중국이 이게 약간 중국 뭐 우리가 이제 중국의 문화라는 우리 중국 문화권이니까 사실 그렇게 왔었는데. 이게 미국이 진짜 싫어하는 것 같아. 내가 이걸 지나고 사는 생각을 해보면 요즘 든 생각 요즘 혼자서 저번에 야 내가 미국의 사람들이라면 중국 애들이 이렇게 막 서쪽을 향해서 가는 게 왜냐면 이란을 쪽을 가잖아요. 네. 거기는 사실 중동은 어떤 미국의 이해관계에 있는 곳이고 또 그때 누구죠? 영국인가가 무슨 은행이 있었잖아요. 뭐지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중국이 만들었던 은행 있잖아요. 중국이 만들었다는. 중국이 주도해서 무슨 영국이 들어오고 우리나라도 들어갔다 나온 거 있잖아. 갑자기 생각 안 나. AI 맞아. 그거 뭐지? 왜 이러냐. AIIB인가 그거 있잖아.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맞아. 내가 기억이 안 난다. 또 엄청 욕 먹겠다. 제대로 기억도 못 한다고. 근데 이제 드는 생각이 야 이게 견제라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올해 10월부터 정말 1대1로에 대해 왜냐면 미국이 대항적인 게 이게 USIDFC인가 이거 자기들도 대놓고 하는 거잖아 이제 이게. 사실 이게 작년에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되기 직전에도 해외 원조 투자라든가 이런 걸 되게 반대하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당선되고 보니까 중국의 이런 1대1로 사업이라든가 중국이 빠르게 서부라든가 중동, 동남아, 남아시아 쪽으로 빠르게 손을 갖다 뻗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아무리 대통령만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외교 노선은 저희는 계속 그대로라고 보거든요. 미국은. 결국에는 중국을 1대1로를 견제하기 위해서 요게 발의가 되고 이게 발효가 올해 10월부터 되기 때문에 미국 역시도 이런 걸 견제를 갖다 위해서 해외 원조 투자를 갖다 늘린다라는 것이죠. 미국이 참 지금 스탠스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왜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는 돈만 보기 때문에 중국이 들어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들어가 있는 법안 중에서 나오는 게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철폐하라는 얘기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위터나 이런 걸 못하게 한 거를 없애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못 들어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어제 미국에서 누구죠? 중국의 상무부장이
왜 우리는 1인치 양보하면 미국은 1야드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저 미국의 요구도 가득한데 중요한 건 그래도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미중 무역 분야 어떻게 할까 물어보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이러겠죠. 근데 내가 저희들이 계속 반복되어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반복 게임이다. 예. 그래서 11차 협상했고 20차까지 갈 수도 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이걸 갖다가 블랙스완으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 우리가 이제 하는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사실 이 자료에서 제일 주식 투자자들이 우리 걸 많이 들으니까 사실 뭐 그런 분들이 생각하면 유가일 것 같아요. 유가. 네, 요새 유가 급락해서 또 관심들 유가 많이. 너무 급락하니까 또 얼마 전에 유가 70불 간다고 난리 났다가 네. 또 이제 뭐 이란 전쟁 뭐 이란에 뭐 하면 유가가 70불 넘어갈 거다 하는데 사실 뭐 거의 좀 이란의 그 해협이 되게 좁다며요. 그때 얘기를 해줬잖아. 예,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 해가지고 페르시아만 쪽에 있는데 그 해협 자체가 폭도 좁고 특히나 아시아 쪽으로 들어가는 유조선 즉 뭐 VLCC급 이상급의 초대형 유조선들이 지나가는 또 공간도 이란 쪽 해역을 갖다가 지나가야만 넘어갈 수 있습니다. UAE가 아니라요. 왜냐하면 UAE 쪽 해협은 수심 자체가 원체 얕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는데. 근데 나는 너무나 올해 봤을 때 작년에 글로벌 자산 중에서 플러스 난 자산이 되게 적었거든요. 예. 달러가 강했던 애지 작년이. 그리고 나면 다음에는 유가는 항상 강해 달러가 약해지면서 지금까지 달러는 안 약해지고 있지만 유가는 50불 근처면 유가 뭐 ETF 사면 될 것 같지 않아? 아닌가? 저는 지금 현재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연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60불 정도가 가장 적정 수준이 아닌가 정도로 보고 있고요. 우리 유가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 예. 유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 최근에 무너졌던 요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미국의 3, 4분기 때 가동되는 퍼미안 지역의 뭐 공급 확대 우려. 두 번째는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수요 부진에 따른 우려. 그리고 세 번째가 그거를 근거를 뒷받침하는 뭐 일부에서 제기하는 그거를 뒷받침하는 최근의 원유 재고 증가. 그러니까 드라이빙 시즌을 갖다 앞두고 있음에도 원유 재고가 왜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느냐? 바로 요것이 미중 무역 갈등에 의한 뭐 수요 부진 우려로 그 근거로 많이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 모두 다 약간 조금 확대 해석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여전히 지금 현재로 놓고 봤을 때는 안정화는 맞습니다. 하반기에 안정화는 맞는데 지금에 이렇게 빠진 게 좀 과매도이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유가는 회복할 텐데 그 회복하는 수준이 막 작년처럼 유가 고유가 이게 아니라 한 대략 이제 60불에서 안정적으로 그렇게 선을 갖다 그려나가면서 대신 조금은 변동성이 크면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큰 그림에서는 실제로 유가가 작년처럼 글로벌 경기에 미치는 영향 그거는 좀 제한되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페이지 20페이지부터 넘어가시면은 하반기 때 유가에 있어서 사우디랑 러시아가 지난 JMMC 회의에서 조금 다른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우디는 재고가 여전히 많은데 과연 우리가 증산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고 러시아는 아무래도 감산을 갖다가 자국 내에서 주도하는 애들이 국영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민간기업도 있거든요. 사우디나 UAE나 이런 애들은 국영기업이 주도를 하는데 아람코 같은. 근데 러시아는 상황이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MS를 갖다가 미국 셰일오일들한테 뺏기니까 더욱더 러시아 내에서는 증산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증산에 나서야 된다는 식으로 계속 의견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일단은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최근에 러시아랑 사우디 쪽에서 연말까지 이제 현행 감산안을 갖다가 유지는 하되 그 안에서 세부 디테일은 지금 조율 중에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들이 나왔는데 일단 오펙 플러스 회의가 6월 말에 6월 25일 날 예정인데 이게 뭐 7월 3, 4일로 연기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여전히 치열한 논의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우디가 미온적인 입장을 갖다가 증산을 갖다가 미온적인 입장에 나서는 이유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증산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의 낮은 수요에 따른 뭐 유가 하락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 갖다 좀 짚어보면은 페이지 22페이지 봐주시면은 하반기 때 분명 3, 4분기 때 말 때부터 미국의 퍼미안 지역에 그러니까 원유 파이프라인이 가동이 됩니다. 이게 엄청 미국이 이제는 뭐
엄청난 산육인 거야 일종의. 그쵸. 일단 수출해야 돼, 예. 수출. 이제 그러니까 사우디가 진짜 좀 긴장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사우디건 러시아건 주요 산유국들이 대부분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얘네들이 왜냐면 퍼미안 지역은 주요 수출 항구이자 정유 시설이 집중돼 있는 휴스턴 지역의 인근에 위치했습니다. 거기서 인근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지도상으로는 인근인데 거기서 다이렉트로 파이프라인이 넘어가서 결국에는 원유 수출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건데. 거기서 태워가지고 VLCC로 태워가지고 그냥 유선 보내면 그쵸. 돼요. 그쵸. 미국이 이제 수출하면 되지 뭐 예. 이제. 일단 수출 항구도 지난해 2월 달부터 VLCC급이 접안할 수 있는 항구 시설을 만들었고 내년 연초부터 그 접안 시설이 더욱더 확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원유 수출에 있어서 시장을 갖다 주도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페이지 23페이지에서 보시면은 공급량 파이프라인에 의해서 공급량 확대 우려가 있는데 결국에는 BEP입니다. 왼쪽 하단에 봐주시면은 미국은 셰일 오일에 있어서 개발을 갖다 하는데 과거에 사우디에 의해서 자국 셰일 기업들이 도산이 많이 됐었거든요. 결국엔 사우디가 증산에 나서면서 유가가 급락하면서 셰일 기업들이 자기의 비용 자체가 높다 보니까 결국에는 많이들 도산을 한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 오히려 미국은 더 철두철미하게 기술 개발을 갖다 나서면서 효율성을 높이면서 BEP를 낮춰나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더 의미 있는 거는 오른쪽 차트 하단에 봐주시면은 요 DUC가 감소하고 있고 완공 유정이 늘어나고 있어요. DUC가 뭐야? DUC란 이제 미완결 유정이라 해가지고 시추를 했는데 즉 땅을 드릴링해서 뚫었죠. 근데 여기서 원유만 채취를 안 한 겁니다. 놔뒀던 거는. 그쵸. 왜냐 유가가 올라갔을 때를 갖다 대비해서 그때 단기간 내에 원유를 갖다 뽑아내기 위함이죠. 기존에 시추해가지고 원유를 뽑아내기까지의 과정이 대략 3개월 정도가 걸린다면 최소 DUC를 갖다 통해서 뽑아내면 미리 뚫어놓기만 했으니까 못해도 평균적으로 1개월에서 1.5이 걸리니까요. 시간 단축이 굉장히 빠른 것이죠. 그만큼 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이게 무서운 게 원래 세일 지금도 헷갈려 하시는 게 세일 오일 이런 것들 미국에서 하려면 단가 되게 높은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히토류 금속 중국 보복 얘기하는데 히토류가 뭐 전 세계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이 싸게 생산해 가지고 미국 광산 같은 거 다 닫은 거잖아요 지금. 예. 그냥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격 올라가면 다 채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많은 오해들이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다루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그때 유튜브 나는 가끔 보니까 뭐 이제 중국이 끊으면 아무것도 생산 못 한다고 들어서 야 대담하다 저분 진짜 말하는 거. 네, 뭐 그런 거는 넘어갑시다. 제가 조금 시장에서 대부분 얘기하시는 분들이랑 다르게 얘기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다면 페이지 24페이지인데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왼쪽 차트에 봐주시면 원유 재고가 빠르게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지금 드라이빙 시즌을 갖다 앞두고 있음에도 원유 재고가 올라오고 있어서 미국이 왜 수요가 안 나올까라는 식으로 의구심을 많이들 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정말 수요가 안 나오는 건가?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 왜? 미국 정유사들의 최근에 나온 보도 내용들을 갖다 바라보면은 원래라면 전통적으로 미국은 9월에서 10월 그 사이에 가동률이 떨어집니다. 이때 왜냐면 수리가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정유사들의 시설 수리가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1, 2월, 3월 2월, 3월이겠죠. 그리고 하반기 때는 9월과 10월인데 9월과 10월 때는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이제 유지 보수가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내년에 IMO 2020이 시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기존에 수리하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 상반기로 이제 땡긴 것이죠. 조기에 정유 시설을 갖다 유지 보수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상반기 때 원유 재고가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중간 차트를 봐주시면은 실제로 정유 시설들의 투입량을 갖다 보면은 원유를 갖다 투입해서 이제 정제유를 갖다 뽑아내는 겁니다. 근데 상반기 때까지 5월 달까지도 보면은 정유 시설의 투입량 자체가 적습니다. 왜냐? 결국엔 유지 보수가 강하게 들어가 가지고요. 최근에 뭐 BP라던가 이런 일부 정유 시설들은 30일 내지는 60일 동안 가동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차질이 있어 가지고 정유 시설들의 이런 원유 재고가 늘어난 것이지 수요가 부진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렇다면은 진짜 이랬으면 좋겠다. 이 재고 보면 두렵거든 지금. 예.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하반기 때 이제 6월 달부터 드라이빙 시즌에 들어가는데 6월부터 이제 정유 시설들이 가동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특히나 9월 달에 10월 달에 가동이 중단되는데 대부분 시설들이 이것마저도 중단되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동률이 계속 올라가서 퍼미안 지역에 뿜어져 나오는 원유가 이걸 통해서 계속 수요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물론 우리나라 정유 업종들한테는 조금 힘들 수도 있긴 하겠죠. 왜냐면은 미국의 정유 가동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에는 정제 마진단에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우려스러운 이런 요인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의 유가가 많이 내려와 있긴 한데 하반기 때 올릴 만한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긴 합니다. 일단은 페이지 25페이지에 오른쪽 차트를 갖다 봐주시면은 이게 북해 유전의 산유량입니다. 근데 중간에 봐주시면은 올해 6월 달에 다음 달이겠죠. 북해 유전에서 대규모 이제 유지 보수가 들어가거든요. 이것 이외에도 그 다음 8월과 9월 달에 또 다시 유지 보수가 들어갑니다. 이게 공급 차질이 좀 될 수가 있다라는 건데 특히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유전이 2014년 8월 이래 최대 규모의 그 유지 보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차질 요인이 분명히 남아 있다라는 것이고 이 외에도 리비아, 이란, 베네수엘라 같은 지정학 리스크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리비아 이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지금 현재 리비아 어떻게 보면 반군이죠. 걔네들의 지지를 갖다 선언하면서 공급 차질 우려는 해소가 분명 됐는데 대신 노이즈로서의 영향이 계속 자극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란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호르무즈 해역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긴 하지만은 뭐 사실 뭐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지정학 리스크가 계속해서 상준화에 있다 보니까 유가에 있어서는 심리적으로 계속 하반기 때 올릴 만한 이슈들이 남아있다 정도인데 페이지 30페이지 봐주시면은 그래서 오펙 플러스가 나설 거라시라는 겁니다. 근데 작년과 대비했을 때 오펙 플러스의 스탠스가 조금은 완화된 스탠스를 보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증산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1안, 2안, 3안, 4안 이런 식으로 나열해놨는데 저는 오히려 1안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감산 기준을 연말까지 유지하되 올해 연초 때처럼 중간 점검을 갖다 4월 달에 원래 중간 점검을 하려 했는데 안 했는데 중간 점검을 통해서 적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구두 발언이 나온다라면은 유가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다 보니까 60불대로 조금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넘어갔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우리는 워낙 이렇게 뉴스거리 좋아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란 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 그게 진짜 봉쇄가 된다면은 근데 여기 자료에 뭐가 있냐면 미국에서 해군 출신이시잖아요. 5함대가 막강하다며 그 얘기 좀 해줘요. 아 물론 이제 7함대가 가장 막강하고요. 7함대 태평양 함대. 예. 7함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하고요. 그 다음에 막강한 게 바로 5함대인데 5함대 사령부 같은 경우는 5함대 안에 있는 이제 개별 따로 이제 항모 전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관련 전력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란 전체 군 전력을 갖다 다 합해도 비할 바가 못 되죠. 5함대 전력이. 그래. 야,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봉쇄를 했다가는 이게 군사적 정권이 붕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트럼프는 계속 그래서 협상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가가 여기를 막았다가 여기가 전쟁이 났다가 과도하게 켜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협상의 여지를 갖다 계속 두는 것이죠. 절대적 자기 힘을 갖고서. 그렇죠. 충분히 자기는 힘이 있는 건 알지만서도 이거 갖다가 이제 좀 의도에 맞게끔 활용하는 거죠. 참 베네수엘라는 정말 계속 막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적정 유가를 갖다 놓고 봤었을 때 유가가 가파르게 튀면은 결국 이머징의 수요가 부러질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오펙이. 결국에는 그러면은 적정 유가를 갖다가 맞춰야 되는데 지금의 유가 수준은 적정 유가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대신 31페이지에 그래서 본 게 러시아의 재정균형 유가를 갖다 바라보면은 WTI 기준 60불대입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에 외환보유액 증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60불대이고요. 미국 셰일 오일의 BEP를 갖다가 운송 비용까지 가정을 했었을 때는 최저와 최고가 굉장히 좀 레인지가 큰데 어찌됐건 미국 입장에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국 기업들이 손실이 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WTI 기준으로 BP 최고 수준 이상으로 좀 놓고 보길 바라거든요. 대신 너무 높질 않길. 그러면은 못해도 60불대인 거죠. 56불 이상에서 60불. 그러면은 이 3국 주요 산유국이자 최대 소비국인 미국의 이러한 합의점이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때 유가가 60불대에서 뭐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갖다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글로벌 단에서 지금 현재 이제 유가를 갖다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IB들이 뭐 얘기하기로는 뭐 유가 안정화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너무 과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좀 IB들 미국 쪽 IB들 안 믿긴 하지만은 왜냐면은 작년 8월 달에도 유가 100불 간다 했는데 저는 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때 저유가로 빠졌거든요. 그래놓고 작년 연말에 저유가 시대 도래했다 했는데 유가가 다시 60불대로 튀어버렸거든요. 그러게 신기한 거는 글로벌 IB들도 삽질 참 많이 하는데 그런 거 비판을 잘 안 해. 골드만이 국내 리서치는 그냥 좀만 이러면 막 잡아 죽을 짓이 나는데. 골드만이 140달러 불렀다가 그 다음에 내려가니까 20달러 불렀다가 예. 이게 전설이었지. 20달러 불렀을 때 직감적으로 알았지. 20분은 아닌 것 같다. 근데 뭐 최근에 약간 올해 들어서 스탠스가 골드만이 그나마 좀 되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삽질을 했는데 예, 뭐, 그래도 이제는 좀 다음에 가야지. 그러지 마. 우리 더 삽질했어. 그러지 마.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어제도 그렇고 막 이제 일부 IB에서는 유가가 지금은 너무 과매도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역시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대신 안정화의 그 기준 자체가 60불대로 보고 제 있는 거라고 생각에도 한 50불 근처 와주면 또 거기서는 반등할 것 같고 저번에 한참 60불대 이란 얘기 나올 때 뭐 80불 갈 거라고 하던 사람들도 오버한 거고 그러니까 전세 경기가 이렇게 좀 굉장히 미지근한 경제로 가버린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유가라는 게 바로미터거든.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전쟁 뭐 대포 소리 나면은 뭐 튀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대포 소리 나기도 만만치 않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미지근한 거를 다른 말도 하면 골디락스인데. 예. 그래요. 그러니까 유가도 뭐 많은 분들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근데 대부분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제 이 내용 보면서 왜 유가가 좀 빠졌는지 좀 이해가 됐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상담하니까 뭐 진짜 미중 무역 분쟁 멕시코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그러니까 언론 기사 보면 그렇게 좀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 그냥 보면 신문 보고 있으면 무서워요. 예, 미 정유사 뭐 IMO 2020 뭐 이라든가 이런 그렇지. 약간 공급 제한 이슈 이거 오늘 미리 들어보니까 재고를 싼 거지, 미리. 예, 근데 그 이 내용은 이제 안 나오니까 모르는 언론에, 거죠. 예. 기자분들이 모르는 거죠. 무역 분쟁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그렇고 계속 뉴스도 나오고 자료도 나오는데 차이를 두셔야 되는 게 중미 무역 분쟁은요. 뭐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지만은 무역 자체에 대한 분쟁이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멕시코도 이제는 때리니까 글로벌리하게 미국이 막 늘리고 있다 무역부 장벽을. 근데 멕시코는 장벽을 안 만들면은 이민법을 안 바꾸면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법에 대한 페널티지. 멕시코 정부가 예. 영장을 가가지고 아마 우리 조치 좀 하겠다 하면은 좀. 이건 무역 정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 주에 현대차 그 무역 분쟁 났을 때 현대차 팍 밀리길래 예. 우리가 워낙 현대차 밀었었잖아요. 예. 아침에도 잠깐 그 유중 연구원 말 미국 판매 좋더라고. 근데 어제도 근데 모르겠어요. 요즘 이제 느끼는 게 우리들이 이제 제한된 이거 이리온의 또 한계를 느끼는 게 우리는 결국은 이걸 매일매일 우리끼리 얘기하는 걸 다 전할 수는 없잖아요. 어쩔 땐 바쁘고 뭐 중간 생략되고 가끔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럼 저는 매일 나오니까 이 사람은 그냥 중간에서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소통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거구나.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좀 우리 프로데클라랑 얘기를 하니까 어떤 종목인데 그 하여튼 저기 최석원 연구원이 커버하다가 네. 나버린 종목이 있었는데 내가 봐도 그때 좋다고 말했었거든. 근데 이제 바이오로 하기로 한데 그 이제 커버지 제외했어요. 네. 제외한 지가 벌써 한참 됐거든. 2달이 넘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다 전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책임하게 제가 무슨 뭐 제외했어요. 그 하긴 싫어서 이거 시작한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희들은 있는 그대로 그때그때 느낀 그대로 전하다 보는데 근데 너무 예언자들이 많으니까 시장에는 그 맞췄다는 사람들도 많고 막 이렇게 막 결정 사실 그렇게 말해버릇하면 사실 경계하는 거 내가 그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저는 시장에 대한 겸손해야 되는 생각 변함없고 유가도 이거예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건조하게
최성원 진짜 그건 하지 말지. 불과 한 달 전에 유가 막 돼지 열병파 그때 우리가 다뤘었는데 그때 돼지 열병 다룰 때 뭐 인플레가 날 거고 유가가 올라가서 스태그 뭐 인플레가 날 거니까 뭐 저희가 그때 그런 징후가 아니고 이미 유가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그거는 말을 해도 사실 잘 안 먹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아쉬워서 하는 거니까 중간중간에 저희가 좀 미스가 많더라도 좀 중간중간에 하는 말들을 좀 잘 좀 따라와줘. 자, 더 웃긴 건 내가 이따 말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미국 주식 빠진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페이스북 규제랑 이거 있잖아. 이거 작년에 안진아 연구원이 다뤘던 건데 기억나죠? 그때 말했던 건 똑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것들 근데 그때 말했지만 그때부터 팡이 흔들렸거든. 왜냐면 그렇죠. 그 뭐죠? 미국의 공정거래위원 같은 거 있는데 무슨 그 거래 그 위원회에서 작년에서야 성원이 됐었거든. 5명이 그 원래 3명이 다 사임했다가 그때부터 계속 이랬던 건데 갑자기 오늘 새로운 뉴스 나온 줄 알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진아 편 내가 이따 말해서 그거 잠깐 올려줘. 그거 왜냐면 들으시면 오늘 뉴스를 알고 있던 사람은 이런 뉴스를 들으면 하고 미국에서도 분명 그랬었거든. 그러면 안 좋은 거는 페이스북이나 구글은 아무래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리는 거고 미국 유럽 거에 나머지 아마존을 갖다가 저희 셔먼 액트로 막을 수 있을까? 왜냐면 독점이라는 거는 이익을 뺏어와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못했던 건데 옛날 마이크로소프트도 못했으니까 10년간 날아갔어서 그때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말 괜히 길게 했는데 우리 1부 마무리 짓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 2부 합시다. 갔다 가겠습니다.